이화 줄거리. 무신들은 의종을 폐하고 새로운 왕 명종을 세우는데 금나라는 고려국의 정변을 의심한다. 이에 사신 유은규의 충정으로 금나라 황제의 봉답서를 얻어내고 금나라는 이듬해 고려의 신앙을 정식으로 책봉한다. 한편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처자가 있음에도 명종의 딸인 연희궁주와 소안궁주를 얻고 싶어하고 이의방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강력 청거한다. 꺼진 불 다시 끄기.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의방의 딸이 태자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중신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다. 뜻있는 문신들은 이번 일이 어쩌면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의아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분통이 터진 것은 정균이었다. 이번 일은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이젠 이의방이 단번에 우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버님, 아차 하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점은 정중부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의방의 딸이 태자비로 책봉된 이상 팽팽한 세력 균형은 이제 그쪽으로 기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길래 아버님, 소자가 무엇라 했습니까? 진즉에 궁주를 달라고 청을 넣었으면 언감생신 이의방이 제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젠 늦었어요. 모든 게 이 장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규는 분기를 참지 못하고 시근덕대며 부친 앞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다. 그놈은 아버님과 변란을 일으킨 동지가 아닙니다. 사사건건 우리 집안과 마찰을 일으킬 원수예요. 저의 앞길을 막고 집안의 번영을 가로막는 이의방을 소자가 처치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피를 절절 흘리며 내게 살려달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앉거라. 정중부의 말이 담담했다. 정균이 앉는 것을 보며 덧붙였다. 아직은 내가 상대할 물건이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 했다. 지난번 내가 정씨 가문에 대해 말했지 않느냐. 너는 그 정씨 가문의 뿌리가 어떻다 생각하느냐. 대대손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어질 만큼 뿌리가 깊다 보느냐. 아니질 않느냐. 허면 공안은 어떠냐. 우리 무인들은 뿌리가 깊다고 보느냐. 아니다. 아니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힐 만큼 약하다. 헌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야. 그러나 아버님, 이의방 그자가 위아래를 모르고 불맞은 망아지처럼 날뛴다면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둬. 가만두어도 교만한 자는 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온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버님, 지금 아버님의 준추가 얼마인지 모르시진 않겠지요. 세월이 무작정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중부는 허공을 향해 종달새처럼 웃었다. 지금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싶은 허허로운 몸짓이었다. 사실 그는 지금의 처지에 만족했다. 이제 저승길이 멀지 않은 나이에 욕심을 부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었다. 이의방이 애비를 앞서 나가 저만큼 달려가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 역시 함부로 경고망동을 삼가라.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중부의 걱정은 이의방이 세력을 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신의 분열이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정중부는 허우대가 멀쩡한 수수대 장군이 아니었다. 이 무렵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비록 체구는 작지만 심지가 곧은 이 사내는 변란을 일으킨 정중부와 이의방을 원수 보듯 미워했다. 그는 용상에서 쫓겨난 전왕 의종을 다시 보위에 앉히겠다는 당찬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름은 김보당, 문신이었다.
무신들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겨 명종 임금이 즉위하면서 우간의 대부로 승차했다. 그 이듬해에는 공부시랑을 겸했으며 명종 3년에 동북면 병마사로 병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벼슬자리가 오르는 데에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반골이었다. 내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천하에 둘도 없는 무도한 놈들. 기다려라. 내가 너희 목을 베어주리라. 김보당은 불끈 주먹을 쥐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도성에 있을 때부터였다. 그런데 동북면 병마사로 병권을 쥐게 되자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는 생각을 품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도성에 있을 때에는 힘이 없어 그랬다지만 지금은 동북면의 병권이 내 손에 있다. 비록 그놈들이 도성 안에서 활개치고 있지만 내가 병사를 휘몰아가면 그놈들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놈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내 놈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주리라. 김보당은 측근을 불러들였다. 녹사 이경직과 막료인 장순석, 류인준, 배윤재 등이었다. 우선 그들의 생각을 넌지시 타진했다. 자신이 이곳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었을 때였다. 이들 장수들 역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중부나 이의방이 아니라 고려조종이었다. 몇 잔의 술을 들이킨 녹사 이경직은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장이 이곳에 온 지는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녹사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녹사예요. 녹사. 이 외진 곳에서 10년을 지냈는데도 녹사 신분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곳이 아닌 도성 가까이 있었다면 녹사 신분에서 10번이라도 벗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류인준 역시 김보당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도성으로 가라고 충고했다. 병마사 어른, 이곳은 한시도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무얼 바라고 기다린단 말입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곳에 오면 바보 천치가 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도성으로 올라가는 방도를 강구하십시오. 그들은 도성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 다만 이의방과 정중부 등이 변란을 일으켜 의종 임금을 거제도로 쫓고 아우를 보위에 앉혀 신앙이 등극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을 오지에서 구해줄 사람이 누군가였다. 김보당은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약한 마음자리를 비집고 들어갔다. 모두들 잘 듣게. 우리들이 비록 이런 오지에 있다 해도 고려의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는 터. 싫든 좋든 우리는 고려 백성으로서 남아하는 오랑캐들을 막을 의무가 있네. 김보당은 한 호흡을 끊고 다시 이어갔다. 그런데 지금 조정은 간악한 자들이 왕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실권을 진 채 자기네 뜻대로 하고 있네. 힘 있는 자는 남의 것을 멋대로 취하여 배를 두드리지만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횡포를 고스란히 받고 있네. 이 어찌 패역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비록 오지에 있으나 힘이 있네. 막강한 군사력이 있단 말일세. 이 힘을 우리들의 의를 위해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의 거사가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 공명첩에 기록되어 자자손손 전해질 것이네. 이들은 김보당의 구변에 빨려 들어가 이내 수락했다. 힘을 얻은 김보당은 작전 지시를 장순석과 류인준에게 내린다. 자네들 둘은 지금부터 남노병마사의 직책을 줄 것이니 병사 500을 거느리고 거제솜으로 가게. 그곳에서 전황을 모시고 경주로 들어가게. 그리하면 백성들의 동요가 크게 일어날 것이네. 만약 도성에 있는 병사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되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네. 경군이 몰려오면 당연히 도성은 텅 빌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이나 진배 없네. 듣고 보니 좋은 계책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김보당은 눈으로 배윤재를 가리켰다. 자넨 서해 도병마사로서 군사 500을 거느리고 내일 아침 일찍 서쪽으로 떠나게.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넨 서해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의로운 병사들이 거병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게. 이번 거사는 그들의 호응을 받아야 크게 이로움이 있네. 다음 날 아침 일찍 배윤재가 떠나고 그 다음 날에는 장순석과 류인준이 500의 군사를 데리고 떠났다. 두 사람이 떠나는 길은 삼천리에 해당하는 길이다. 더구나 이번 길은 은밀히 행보해야 했다. 낮에는 산에서 자고 밤에는 행군하다 보니 심신은 극도로 피로했다. 모든 것이 한치도 어김없이 진행된다고 김보당은 믿었지만 문제는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첫째는 배윤재에게 있었다. 500의 병사를 이끌고 각 현을 돌아다니며 동지를 모으는 일은 이번 거사가 의로운 것이며 여기에 참여하면 성공했을 때의 벼슬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거사만 일으키겠다고 큰소리 쳤을 뿐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당연히 각 현의 호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남행하는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산악지대를 골라 섬에 유폐된 전황을 밖으로 모셔오는 데엔 성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김보당은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심약하게 그지없는 전황은 한사코 섬을 떠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권세에 대한 미련을 버렸소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이제 와서 내가 그대들을 따라간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장순석과 류인준이 한사코 끌어내는 바람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러나 불안했다. 이번 거사와 주동인물이 김보당이라 했다.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다. 또한 자신을 모시러 왔다는 자들은 동북면 깊숙이 묻혀있던 고장 녹사자리에 있던 위인들이다. 어떻게 이들을 믿고 섬을 떠날 것인가? 설령 거사가 성공하여 용상을 되찾는다 해도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번거로운 것인데 성공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혀 희망 없는 일이었다. 당연히 전한과 장순석 등의 일행가는 섬을 나가야 된다, 못 나간다는 줄다리기를 사흘간이나 계속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전황은 마지못해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장순석 일행은 500여 군사를 이끌고 경주로 들어가 그곳 관할을 접수하여 전황을 객사에 모시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나는 대장군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도사린 욕망이라는 벌레가 꿈틀댈 때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타발마가 개경으로 튀었다. 서해도 방면과 경주부에서 금마가 달려와 조야를 흔들었다. 진즉부터 이런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이 터지니 수습이 난감했다. 이 장군은 어찌 생각하시오? 내 언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은 했소이다만 일단 일이 터지니 방책이 만만치 않소이다. 그렇긴 합니다만 김보당이라는 자는 문신이 아닙니까? 그 자의 용력이 계집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 봅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명종 임금은 연석하였지만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동북면의 거사는 전왕의 명을 받은 김보당이 병력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신들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였으니 전혀 도움이 될 리 없었고 긴급회의는 정중부를 비롯한 이의방 등의 무인들 중심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의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계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지금 김보당이라는 쥐새끼가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두 곳인데 내가 보기엔 별게 아닌 듯 싶소. 해서 서해도 방면에는 낭장 이춘부와 낭장 두경숭을 선유사로 삼아 보내면 쉬 진압하리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경주 쪽을 진압하는 데에는 이론이 분분했다. 먼저 정중부가 말했다. 경주는 예로부터 사족들이 운거한 곳이니 마땅히 대장군 양숙으로 하여금 전략을 짜야만 한치의 실수도 없을 것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의방은 당장 비틀고 나왔다. 그는 합당한 인물로 이의민을 청거했다. 정실왕께서 청거한 대장군 양숙은 군략이 깊고 침착한 것은 소장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 맺고 끊음이 더딥니다. 반적의 두 당이 코앞에 있는데 어찌 한가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비해 이의민은 서반 제1의 용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의민을 보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중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의민이 용감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는 지략이 없네. 장수가 지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니 안전한 길을 택하자는 것이야. 그러니 대장군 양숙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번 일은 이의민이 적격이에요. 내 이번 일에 그가 실패라도 한다면 나도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요.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데에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이의민을 남로도평사에 임명하고 부관으로는 산원 박존이를 삼아 이천의 병사를 주었다. 이의방은 알고 있었다. 김보당이라는 인물이 의로움을 내세우나 근본이 취약하다는 것을. 문신으로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병서 한 줄 읽지 않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번 소란은 어느 누가 내려가도 쉬이 진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근들을 보내려는 데엔 이번에야말로 꺼진 불 속에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남쪽으로 떠나는 이의민을 불러 은밀히 명했다. 이보 이장군, 예. 경주에 내려가면 화근이 될 만한 것은 씨를 말려버리게.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 그 말이야. 알겠는가? 예, 대장군. 꺼진 불씨도 완전히 제거하고. 예? 전황을 제거해야 이런 난리가 다시 없을 것 아닌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장군이 이번 일을 말끔히 처리하고 돌아오면 장차의 일은 탄탄대로일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장군을 적극 추천한 것이야. 내 뜻을 알았으면 차질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네. 이의민은 이천의 병사를 이끌고 경주부를 향해 내려갔다. 이날이 9월 21의 날이었다. 병마가 경주부에 가까워지자 마음이 설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다. 그는 약간 높은 곳에 진을 쳐 병사들을 쉬게 한 후 정상으로 올라가 그윽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얼마만인가? 언뜻 계산해도 10수년이다. 나이 22의 고향을 떠나 어느덧 15해가 흘렀다. 경주가 고향이라는 점에서 이의방이 그를 택한 것도 지리적인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근본을 알 수 없지만 이의민의 집안은 신라시대부터 경주의 터를 잡았다. 그렇다고 세도를 부리는 사족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호우대가 멀쩡한 부친이 한직에 가득 소금 가마니를 지고 천지사방으로 팔러 다녔다는 것이다. 어느 때인가 영일현에 있는 옥룡사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는 비녀와 눈을 맞아 낳은 게 이의민이었다. 그의 위로 연년생인 두 형이 있었다. 속된 말로 여름 장마가 극성을 부릴 때 늘상 하던 대로 열심히 아이 낳는 작업을 한 탓에 생일이 한결같이 5월이었다. 그래서 이의민은 고향과 집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3살인가 되었을 때 부친은 이의민이 큰 철창을 들고 휘두르는 꿈을 꾸었다. 이놈은 장차 큰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 아들 가운데 누구보다 귀여워했다. 이의민은 성장하면서 나이 19이 되었을 땐 키가 6자가 넘었다.
힘은 장사인데다 허우대가 듬직하여 쌀 한 섬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본시 배운 데가 없다 보니 삼형제는 몰려다니며 싸움판을 휩쓸었다. 소금장수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들리면 아낙네들은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었다. 이들의 행패가 하루도 그치지 않자 향속들은 의논 끝에 경주 땅의 암년사 김자양에게 고했다. 나으리, 도대체 그자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나이든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김자양은 그들을 잡아 난장을 안겼다. 순식간에 50대의 태장이 떨어졌다. 이런 정도면 여느 장정이라도 기야말 터인데 두 형과는 달리 이의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놈 좀 보게. 그만한 체력에 용력이 대단하니 가히 장수감이로다. 이놈아, 여기에서 매를 맞아 병신이 되겠느냐. 길을 열어줄 테니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쓰겠느냐. 나으리, 길을 열어주신다면 마땅히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좋다. 내 소개장을 써줄 것이다. 도성으로 올라가 경군에 들어가거라. 이의미는 나이 어린 아내를 데리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그날은 도성문 가까이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헛간에서 보내고 날이 밝자 이의방을 찾아가 소개장을 내밀었다. 때마침 의종인감이 무인들을 불러 수박희와 격구를 벌이던 참이라 이의미는 그 자리에서 발군의 실력을 내보였다. 체구가 당당하고 호랑이처럼 날뛰는 그의 모습이 무인들 가운데 돋보인 것이다. 그가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회상에 잠겨 있을 때 막료 장수가 다가왔다. 그는 산원으로 있는 박존이었다. 장군님, 소간입니다. 박산원 아닌가? 무슨 일인가? 경주 향인들이 장군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나를? 무슨 일로? 임시막사로 가는 중에 이의민이 다시 물었다. 나를 안다고 하던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소간이 보기에는 장군님의 출정에 도움을 주고자 온 것 같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막사 안에는 대략 20명의 향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올러에 오신 장군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주에 살고 있는데 보름 전 이곳 경주에 전학마마가 내려오셨습니다. 비록 구석진 곳에 살고 있으나 나라 형편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는 터라 장차 토벌군이 내려올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관군이 내려오면 피차간 싸움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나 관군이 이길 것은 자명합니다. 허나 그동안 수많은 양민이 살상당할 것이니 이것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장군님을 찾은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 고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마을 형편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장군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라면 장군님의 병사들도 피를 흘리지 않으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오만, 그래, 좋은 방책이 있으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장군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전학마마가 경주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알고 있네. 장군님, 우리가 가만 살펴보니 관할을 점거하고 있는 장수는 장순석과 류인준이라 하는데 그들은 북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의 동태를 살펴보니 고작 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500이라. 그들은 반드시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내려온 병사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바로 쳐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 향인들이 손을 쓰겠습니다. 손을 써?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장정들을 동원할까 합니다. 저희가 나서면 장정 1천여 명은 모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군인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니 밤이 깊어지면 일거에 치고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가만 계시다가 우리들이 연락을 드릴 것이니 그때 내려오십시오. 이리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반역도들을 토벌할 수 있습니다. 좋소. 그대들 의향이 그러하다면 내 이틀간의 말미를 주겠네. 그동안에 일을 처리하게. 실수 없이 처리할 것이니 안심하고 기다리십시오. 과연 그들은 이틀 만에 사람을 다시 보내왔다. 장군님, 우리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장순석과 류인준을 살해하고 반항하는 군졸들도 진압했습니다. 그럼 전황은 어찌했는가? 객사에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가겠네. 이의민이 군병을 솔고하여 내려가자 길 양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급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한참 앞쪽에는 예전에 자신을 만나러 온 철로들이 서 있었다. 한 사내가 이의민의 말 앞에 나와 허리를 꺾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모든 일을 깨끗이 처리하고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소. 그대들 경주인들은 향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다더니 역시 그런 것 같소. 군병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오.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돌아갔다. 이의민이 전황 의종을 만난 것은 10월 초하룻날로 고논사라는 절이었다. 이 절 북쪽에는 꽤 넓어 보이는 늪이 있었다. 신라 왕조가 흥성했을 때는 군신들이 함께 이곳으로 내려와 뱃놀이와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못이다. 이름하여 북연. 이의민은 이곳에 본영을 설치했다. 가서 전황을 모셔오라. 얼마 후 전황의 행렬이 절문밖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손수나가 맞이했다. 마마, 예전에 신하였던 이의민이 전황마마께 문우인사 드리옵니다. 전황은 그저 평범한 편복에 미투리를 신고 있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가엾은 귀인의 머리카락을 멋대로 흐트러 놓았다. 전황은 이의민이 절을 하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냥 상대의 절을 받을 수도 맞절할 수도 없어 낭패한 모습이었다. 엉거주춤 선 채로 절을 받은 전황은 마지못해 한 소리를 내놓았다. 이런 곳에서 이 장군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소. 마마,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저쪽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옮기시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다니 참으로 고맙소. 이의민은 전황의 손을 잡고 차일이 쳐진 물가로 갔다. 그곳에 조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술상을 두고 마주 앉았다. 이의민은 이내 술을 올렸다. 헌주다. 전황이 마시자 다시 한 잔, 또 한 잔, 이렇게 석 잔을 따랐다. 그리고 잔이 비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의민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장군 이의민은 어명을 집행할까 하옵니다. 어명. 전황의 눈이 동그랗게 짙뜨였다. 그렇소. 어명이요. 그러니 소장을 원망하지 마시오. 이의민은 두 팔을 뻗어 전황의 목을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앞쪽으로 당기듯 끌어올려 감아진 팔에 힘을 주었다. 그 바람에 상의의 술과 안주가 와그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전황의 두 눈이 짙뜨이고 입에서 개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낯빛은 붉게 충혈되었다가 하얗게 변해갔다. 이윽고 축 늘어졌다. 한쪽으로 밀치며 이의민은 손바닥을 탁탁 두드렸다. 이보게 박산원. 예, 장군. 이 물건을 처리하게, 깨끗하게. 예, 장군. 이의민이 고논사로 돌아가자 박존이는 수하에게 명하여 절에서 쓰는 2개의 솥을 가져오게 했다. 의종의 주검을 쏟아내 놓고 다른 솥을 맞물리게 해 커다란 이불로 칭칭 감아 호수 안으로 밀어 넣었다. 솥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조금씩 떠내려갔다. 이의민이 개경으로 돌아가자 고논사에 물 재간이 있던 중이 솥을 건져냈다.
예전에 부호장을 지닌 필인이란 사람인데 의종의 죽음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의종의 말년은 이렇듯 처참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왕의 죽음이 비참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금나라에서 들어온 사신 완한영이다. 그날 의종임금은 금나라 사신을 맞아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완한영은 예부의 관원에게 물었다. 이보, 저쪽에 앉은 귀태가 나는 분은 누구시오? 그분은 돈중이라는 분으로 학문이 높은 김부식 대감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번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셨답니다. 호,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의종임금이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하하하, 사신께선 상을 보시는데 뛰어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짐의 상을 보아주시오. 짐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소? 시생이 어찌 전하의 상을 보겠습니까? 그래도 봐주시오. 그렇다면 하고 완한영은 물끄러미 의종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소신료들이 모두 죽고 그 이후에야 임천의 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 의종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자리를 같이 한 신하들이 모두 죽은 다음 자신이 죽는다고 왕비에게 자랑했다. 그러나 좀 더 현명한 군주였다면 임천의 환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했다. 왕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었다. 임천의 환을 맞이한 이때 의종의 나이 47이었다. 이의민이 개경에 돌아왔을 때 김보당은 이미 잡혀와 있었다. 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 서해도로 나간 이춘보와 안북 도부의 강군이 합세하여 쳐들어오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의방은 이들을 영흥간에 안치하여 잔인하게 고문했다. 내 놈 혼자 그런 일을 벌였을 리 만무한 터. 누구냐? 누가 내 놈을 사주하고 병마를 움직였느냐? 온몸이 찢길 대로 찢어진 김보당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오냐,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 놈들이 도금을 휘두르며 군신을 핍박하고 있다만 내 놈들의 천하는 잠시뿐일 것이다. 모든 문신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데 내 놈들의 세상이 오래갈 줄 알았더냐?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로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렇다. 문신들은 나와 뜻을 같이 했다. 이의방은 핏기가 가신 낯으로 명을 내렸다. 여봐라, 이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또한 이자와 가까이 지낸 문신들은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잡아들여 모조리 도륙하라. 지난 난리에서 겨우 살아난 문신들은 이날 수없이 참살당했다. 피해 선풍. 역사는 이날의 살겁에 대해 100여 명의 문신이 도륙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난리 속에서 몇몇 병사는 윤인첨을 포박하여 신호 위의 군문으로 끌고 왔다. 다행스럽게도 유은규의 눈에 띄어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의방에게 특별한 선물이 상납되었다. 그것은 거제섬에서 잡아온 요녀 무비였다. 요녀. 양원서는 궁안에 술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임금을 비롯하여 중신들이 마실 술과 제례에 필요한 술을 조달하고 있었다. 국화주를 비롯하여 송화주가 있는가 하면 깊은 밤 후궁의 초소에서 풍류를 즐기는 미인주도 있었다. 미인주. 이것은 21팍의 미녀가 생사를 씹어 뱉어낸 것에 약간의 누룩을 풀어 만든 술이다. 특히 이 술에는 장정비약이 녹아있어 기력이 쇠한 제왕의 잠자리를 돕는 효험이 있었다. 양원서 안에 모든 술은 손대더라도 미인주 항아리만은 결코 가까이 가선 안 된다. 이 술엔 사내의 기력을 충동시키는 비약이 있는 것이니 백발이 성성한 양원서령은 허드렛 일을 하는 비녀 무비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양원서는 내시부 소관이다. 이조시대에는 고안이 없는 자들을 내시라 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왕을 측근해서 돕는 학문 있는 사내들을 내시에 뽑았다. 이들 내시들은 고안을 거세한 환관가는
완연히 구별되었다. 내시들은 임금의 식사를 관장하는 사선서를 비롯해 어약을 조달하는 봉의서, 임금의 의복을 조달하는 장복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외에 연경궁이나 액정국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그들이 학문이 있다는 이유에서 환관을 관정하기도 했다. 이곳 양원서를 출입하는 내시는 백선연으로 직급은 종 8품이었다. 그러나 종 7품인 양원서령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백선연이 나타나면 성성한 백발머리를 조아리며 미소를 깨물었다. 오늘은 백내관께서 오셨습니다. 그려. 그래,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 왔다네. 무슨 말씀인지 얘기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일세, 양원서령. 예. 다름 아니라 사가의 어른께서 환갑이 되질 않았는가. 무병장수를 비는 뜻에서 뭔가 쓸만한 물건을 드리려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단 말일세. 백선녀는 품에서 놀이개 한 쌍을 꺼냈다. 처음엔 이런 거라도 드릴까 했는데 이것은 자네 같은 사람의 며느리에게나 필요할 것 같고 말이야. 그러니 일단 받아두게. 양원서령의 입이 귀미까지 찢어졌다. 그는 누가 볼세라 잽싸게 품 안에 밀어놓고 누런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해서 말이네만 사가의 아비가 마실 만한 술이 있는가. 평범한 연아주나 송아주 말고 떨어진 기를 보충하는 강정약 같은 걸 풀어놓은 강정주 말일세. 있고 말고요. 아주 똑 부러진 물건이 있습니다. 5해 전에 장백산에서 채취한 귀한 약재로 만든 오령주가 있습니다. 이 술 한 잔을 마시면 능히 10년은 젊어진다는 비주입니다. 수십 년 묵은 산삼의 영지백사. 알았네, 알았어. 약재는 그렇다 치고 그 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잠깐 계십시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양원서령은 붉은 천으로 봉인된 조그만 자개 항아리를 들고 날다람쥐처럼 걸어왔다. 워낙 구석진 곳에 두어서인지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항아리는 은은한 백자 항아리에 담겨 있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낸 후 양원서령은 주의사항을 귀뜸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안 됩니다. 과음하면 술 속에 있는 약재로 인해 화기가 침범합니다. 연로하신 어른이라면 한 달에 한 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무렴 알다뿐인가. 내 어찌 어른이 잘못되는 걸 바라겠는가. 어흠. 그렇게 하여 얻은 술이었다. 처음에는 기력이 쇠한 부친을 가져다 주어야지 했는데 손 안에 들어오니 생각이 달라졌다.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5가지 신묘한 약재라는 양원서령의 말이 머릿속을 뱅글뱅글 돌아다녔다. 정말 효험이 있는 약재일까? 묘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누가 볼세라 깊숙이 감춰두고 들락날락하며 따라 마셨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처럼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술맛도 여느 것과 차이가 났다. 송아주나 진달래주처럼 달지도 않고 입안에 감기는 맛이 쌉싸름했다. 그래서 한 잔, 2잔 하다 보니 양원서령의 주의사항을 잊어버렸다. 조그만 자기 항아리여서 일주일 만에 바닥을 봐버린 것이다. 얼얼한 술기운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뜻밖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곧불 기운이 있어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열하로처럼 자글자글 끓어오르며 왼종일 아랫도리에 달린 물건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것이다. 참다 못해 양원서령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이거 일났습니다. 하루 한 잔 이상 드시지 말라 당부를 했잖습니까? 글쎄, 그게 말이야. 내 부친이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강정주를 내가 마셨다니까. 예? 그러니 고약하다는 것 아닌가. 강정비약이란 양의 기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쇠한 것이고 강하다는 건 양의 기운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니 넘치는 기력을 약재로 다스리는 방법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하면 궁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탕제를 써야 되니까요. 허면 다른 방도가 있다. 아무래도 음의 기운으로 다스려야겠지요.
어허, 답답하구먼. 어서 속 시원히 말을 하게. 은밀히 계집을 만나 회포를 풀라는 것이지요. 허, 아무 말씀 마시고 지금 창락궁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시면 적당한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일이 알려지면 이로울 것이 없으니 아무 말씀 마시고 가서 기다리십시오. 창락궁은 의종 임금의 셋째 누이 창락궁주가 머물던 곳이었다. 그 창락궁주가 종실의 신한우 성에게 시집을 가는 바람에 지금은 비어 있었다. 이곳은 궁안이라지만 상당히 외진 곳이어서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다. 창락궁 가까이에는 밤나무가 많았다. 때마침 밤꽃이 피는 시기라 그곳 가까이에 이르자 매캐한 꽃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꽃은 사내의 정액 냄새와 흡사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수절하는 후궁이나 상궁들은 밤꽃 냄새를 맡으면 쉽게 흥분한다는 속설로 인해 꽃이 필 무렵에는 근접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왠지 마음이 설레었다. 창락궁에 들어와 잠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자니 누군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대략 16이나 되었을까. 아주 앳돼 보이는 계집아이가 주위를 살피며 걸어왔다. 양원서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계집은 다소곳이 눈을 깔며 그렇게 말했다. 앳된 듯 싶은데 여간 당돌한 게 아니었다. 이름이 무엇냐? 무비라 합니다. 무비. 백선녀는 쫙 훑어보았다. 무언가 색다른 감정이 풍겨났다. 하루 종일 궁원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여인을 많이 보게 된다. 좋거나 싫은 기색이 없는 백납 같은 미인들. 왕실의 법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니 미색을 봐도 그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무비라는 이 계집은 색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이리 오너라. 백선녀는 쪽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비라는 처녀도 담담한 낯으로 따라왔다. 이윽고 방 안에 이르러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부모 형제는 있느냐? 아닙니다. 혼자예요. 무비라는 이름 특이하구나. 서령 어른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란 뜻이래요. 하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뭐. 저보다 힘든 일 하는 아이들도 많은 거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있느냐? 무비는 어리둥절한 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미천한 신분이다. 궁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궁비에게 소원이 있을 턱이 없다. 그저 이렁저렁 지내다가 쓸만한 사내를 만나 몸을 맡기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강하고 싶지 않으냐? 호강. 그 말이 그렇게 낯선 모양이었다. 멀리서 울리는 뇌성처럼 아련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백선연이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깨물었다. 호강시켜 주랴. 무비는 대답 대신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이 백선연의 눈엔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백선연은 뭉클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다시 말했다. 가만, 너는 몇 살이냐? 17이에요. 17이라. 예. 내 보기엔 15으로 보인다만. 그래도 17이에요. 그래, 17. 그렇다면 어디 보자. 정말 17인지 아닌지. 백선녀는 와락 무비를 끌어당겼다. 처음에는 응석 섞인 반항을 하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그곳. 백선녀는 무비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옷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런데 뜻밖으로 풍만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말랑말랑한 감촉을 느끼며 이리저리 손을 움직였다. 뜨거운 것이 하초에서 불같이 요동했다. 밀치듯 방 안에 계집을 눕히고 옷고름부터 풀었다. 무비는 눈을 감았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계집의 귓가에 사내의 단숨이 휘몰아쳤다. 내 말을 잘 들으면 호강할 것이다. 계집이 배시시 웃었다. 사내 경험은 있느냐? 없어요. 그 말에 백선연의 물건이 아래쪽에서 요동쳤다. 백선연이 속삭였다.
나는 전하를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너의 팔자가 달라질 것이야. 알겠느냐? 방바닥에 남녀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졌다. 그것이 대수랴. 벌거벗은 남녀는 얽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다. 분명 사내를 처음 받아들이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쏟아내는데 그녀의 속집은 기이하게도 백선연의 물건을 움켜쥔 채 놓아주질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입에서는 비음이 섞인 교음이 쏟아져 나왔다. 백선연은 순식간에 그녀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몸부림쳤다. 격정의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의 몸을 추스리자 백선연은 가쁜 숨을 다독거리며 언지를 주었다. 너는 잠자코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오늘 너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든 발고해선 안 된다. 너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내를 모르는 몸이다. 알겠느냐? 예. 그럼 됐다. 그만 가보아라. 백선연은 내전으로 돌아와 의종 임금을 독대했다. 그리고는 넌지시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다. 전하, 양원서에는 참으로 진귀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전하의 옥체를 보증하는 온갖 약초로 만든 오룡주라는 것이 있사옵고 또한 대국의 방술서에 나오는 사내 몸에 이로움을 준다는 계집도 있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주색에 빠진 의종의 호기심에 불이 당겨졌다. 지나친 연애와 술로 심신이 공고한 왕이었지만 색다른 계집이라는 말에 생기가 번뜩였다. 전하, 소신이 보았던 대국의 방술서에는 호녀라는 항목이 있사온데 그런 계집을 안으면 기력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즐거움이 신성과 같다 하옵니다. 호, 그런 물건이 있어.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럼 오늘이라도 등대시켜라. 짐이 손수 확인해보마. 예, 전하. 백선연은 내전에서 나와 불이 나게 양원서로 달려가 무비를 데려왔다. 두어 식경 지난 후 상궁들 처소에서 목욕을 하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연후에 나이 든 상궁은 조그만 정각으로 데려갔다. 걔 앉거라. 내 이름이 무비라지. 예. 나이는 17이고 예. 오늘 밤은 내가 전하를 모실 것이다. 사내는 겪었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사내와 첫날 밤을 어찌 지내는지도 모르겠구나. 예.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전에 들어가면 전하께서 하명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건 거역해선 안 된다. 전하께서 옷을 벗으라면 벗고 누우라면 누워야 한다. 다리도 들라면 드는 게고. 알겠느냐? 예. 처음 사내를 받아들일 때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그것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해선 안 된다. 그렇듯 요망한 행동을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 이윽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양치를 마쳤다. 옷매무새를 손질하고 나이든 상궁의 뒤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얼핏 보기에는 정자 같은 것이 있고 몇 사람의 남녀가 문 앞에 있었다. 빠꿈이 열린 문 앞에 발이 쳐 있는 곳에서 나이든 상궁은 부복했다. 전하, 박상궁 입시옵니다. 데려왔느냐? 예, 마마. 들여보내라. 나이든 상궁의 눈짓을 받고 무비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을 시작으로 액정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서 그녀의 신부는 천한 관비가 아니었다. 양원서 사람이었다. 그러나 궁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양원서 계집, 그게 무비의 이름이었다. 하찮은 양원서 관비가 전하의 총애를 받자 너나 할 것 없이 시세 많은 말투가 흘러나왔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궁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 중에서 어찌된 셈인지 의종 임금은 무비만을 끼고 돌았다. 물론 여기에는 백선연이 충분히 약효를 시험해본 오룡주도 한 몫을 단단히 했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궁인들은 의종 임금이 무비만을 총애하는 이유를 멋대로 방아찌었다.
저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니까. 사실 양운서 계집이 그렇게 인물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결이 양지옥처럼 하얗거나 매끈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전학계 업소는 고년만을 찾으신단 말이야. 에이, 그 눈치 없는 것. 해실바실 웃기를 잘하는 궁녀가 한 손으로 툭 건드렸다. 그녀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것이 그리도 잘생겼다지 뭐냐. 그것? 그래, 그것. 글쎄 그것이 뭐냐니까. 에이, 맹추. 약간 나이가 든 궁녀는 다른 궁녀의 귓가에 무어라 속삭였다. 그 바람에 앳된 궁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다. 무비가 명기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명기. 중국이든 해동이든 왕실은 항상 명기에 의해 한바탕 난리를 피운 역사 기록이 있다. 그것이 사내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란스러운 역사의 한켠에서 억지스럽게 그런 명칭을 붙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궁하는 명기의 소유자들이 제왕의 힘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아무리 곤문세도가의 재상이라 해도 제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인 앞에선 목소리를 낮추었다. 무비에 대한 소문은 궁원을 한 바퀴 돌아 내궁이며 외궁으로 퍼져나갔다. 어디 그뿐인가. 이제는 도성을 비롯해 개경의 한량들 입살에도 오를 만큼 그녀에 대한 풍문은 살이 붙었다. 저기 말야, 무비인가 하는 고녀는 틀림없이 여우가 둔갑했을 것이요. 여우란 놈은 교활하게 이를 데 없는 데다 사내의 진액을 빨아야만 둔갑한다지 않는가. 고녀는 분명 여우일 것이야. 그러니까 얼빠진 임금이 고년의 치마폭에서 정신을 못 차린 게지. 이렇듯 한간에서도 자자하게 알려진 무비인데 내궁에 있는 둘째 왕후 최씨가 모를 리 없었다. 사가에 있을 때 그녀는 논어와 가운을 읽으며 심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므로 방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하가 푹 빠진 무비라는 관비가 명기라느니 하는 바람에 자연 궁금증이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궁에 들어온 후 의종 임금이 최씨 처소를 찾은 것은 고작 2번뿐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최씨는 양원서 계집 무비를 불러오게 했다. 이윽고 무비가 나타났다. 그녀는 최씨 앞에 이르러 날아갈 듯 절을 올렸다. 앉거라. 예. 최씨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무잡잡한 피부다. 아무리 봐도 천한 티가 뚝뚝 떨어지는 이 계집에 어디가 좋아 전하는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이 궁금했다. 전하께서 너의 처소를 자주 거동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 너의 처소에 가시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라. 그래도 어떤 구분이 있을 것 아니냐. 하긴 그렇습니다. 무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들거렸다. 전하께선 여자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여자 얘기? 예. 어떤 여자 말이냐? 전하께서 총애하신 여자들이지요. 왕후 최씨의 얼굴이 곤혹스럽게 변했다. 괜한 것을 물었다는 후회가 눈가에 어른거렸다. 무비는 천연덕스럽게 조잘거렸다. 전하께서는 여자라 하여 다 여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색이 고와도 여자가 제구실을 해야 여자라고 하셨고요. 그거야 당연한 말이 아니냐. 여자는 모름지기 지아비를 잘 보살피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니. 소인이 듣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아니라, 예.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고 말할 것만 같아 서둘러 무비를 돌려보냈다. 날아갈 듯 절을 하고 돌아서 가는 무비의 모습에서 최씨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득한 느낌을 받았다. 신분이 왕후라는 점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천한 것 같으니. 제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고 저렇듯 요망할까. 전하께서는 어찌 저런 계집을 총애하신단 말인가.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황후 최씨의 처소를 나가면서 무비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눈가엔 싸늘한 냉기가 녹아 흘렀다. 비단으로 몸을 감으면 못하노. 전하의 은총이 떠났는걸. 1년 내내 송장처럼 방만 지키고 있음 뭘 하노. 이따금 몸을 식혀야지. 그러고도 왕후는 무슨 왕후. 무비는 셀쭉이 웃으며 장락궁 쪽으로 길을 잡았다. 쪽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전에 온 듯한 사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왜 이리 늦은 게야? 백선연이었다. 둘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히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누가 먼저고 나중이랄 것도 없이 서로 알몸이 되어 뒹굴다가 천장을 보고 누웠다. 왜 이리 늦었노? 최 씨가 불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최 씨, 최왕후. 그렇다는 듯 무비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셀쭉 웃었다. 그녀의 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백선연이 장단을 맞추었다. 최 씨는 통나무라지. 아무 감각이 없는 통나무 말이야. 거기에 비하면 자넨 늪이지. 사내의 힘을 빨아들이는 사납고 뜨거운 늪. 거기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나는 그걸 알거든. 아니 그러느냐. 둘은 마주보고 낄낄거렸다. 이들에 대한 소문이 궁원에 퍼져나갔다. 시녀들이 후원해서 다람쥐를 쫓다 우연히 장락궁 가까이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궁인들은 탕남탕녀가 나누는 음탕한 유희를 목격했다. 소문은 내궁에 한동안 머물다가 외궁으로 건너갔다. 어디서 들었는지 문국겸이 상소문을 올렸다. 전하, 아렵기 황공하오나 내시 백선연은 관노 출신이면서 대왕마마의 은총을 입었사옵니다. 하운데 그자는 궁인 무비와 더불어 은밀히 장락궁을 드나들며 추잡한 행동을 벌인다 하오니 궁안을 문란케 하는 죄를 물어 중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상소문엔 이 외에도 지방관하의 관장들이 도송으로 올라와 전하를 뵙고자 할 때는 먼저 백선연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폐해까지 적어 놓았다. 대소신료들은 이제야 탕남탕녀가 요절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상소문에 쓰여진 내용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엄중한 국문을 통해 죄가 밝혀지면 적어도 태장 100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오히려 상소문을 쓴 문극겸에 대해 불같이 노했다. 저런 미친놈. 이 미친놈이 어디에 와서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의종은 환관을 불러 상소문을 불살라 버리라고 소리쳤다. 일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 문극겸을 황주 판관으로 쫓아버린 것이다. 당연히 대관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말했다. 문극겸이 올린 상소문의 진위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중신을 쫓아낸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의종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문극겸을 불러 한문지우로 삼았다. 이렇듯 궁안을 들쑤셔 놓은 무비가 정중부의 난으로 의종과 쫓겨났다가 전리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평소 무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터라 이일방은 묘한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이일방은 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비의 처소로 들어갔다. 어디 보자. 자네가 도성안을 소란스럽게 한 무비더냐. 그녀는 교태를 흘리며 대꾸했다. 그렇사옵니다, 장군님. 참으로 고맙사옵니다. 고맙다. 무엇이 그리 고마운가. 인연의 천한 목숨을 구해주어 고맙다는 것입지요. 무비는 오랜 풍상을 겪은 탓인지 말씨도 웬만큼은 세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구해준 이일방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도 갖고 있는 눈치는 아니었다. 자네는 소란스러워. 내 보기에도 자네는 미인이나 가인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해. 그런데 어찌하여 전왕은 자네에게 그토록 탐닉했는가. 나는 그것이 궁금했네. 그것은 술을 한잔 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럼 한잔 해야지. 무비는 위편에 놓인 주안상을 당겼다. 그리고 앞에 놓인 잔에 술을 따랐다. 이것은 오령주라 합니다. 인연을 살려주셨으니 소인은 장군님을 살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의방이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술을 마련했다. 그럼 마셔야지. 마셔야 하고 말고. 이의방은 단숨에 들이켰다. 무비가 다시 술을 따르며 한마디 내놓았다. 오늘 밤 장군님께선 계집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옵니다. 불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가 몹시 번들거렸다.